환율이든 주식시장이든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선반영해서 안정화되는 흐름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긴축 속도가 둔화되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강달러 기조가 약화될 것이다. 1,500원 돌파는 이미 지났다. 회사채 매각이 점점점 어려워진다라는 뜻이에요. 계속 자금 마련이 어렵고 돈맥 경화하고 그러니까 기업들은 사업 규모를 줄이고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제가 실장님 최근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네. 얼마 전에 미국 다녀오셨더라고요. 미국이 사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네. 중요하잖아요. 특히 네. 미국의 뭐 금리, 물가, 연준의 행보가 중요할 텐데 미국 중간 선거 이제 앞두고 있죠. 아마 영상이 나갔을 때는 이미 했거나 아마 그 전일 텐데 네네. 현지 분위기 좀 어떤가요? 우리나라 선거 기간하고 비슷해요. 그런 거. 온통 선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미국 가서 더 뼈저리게 느낀 건 뭐냐면 네. 뭐 바이든이 막 엄청나게 지금까지 드라이브 걸었던 거 미중 패권 전쟁이라든가 네. 뭐 T4라든가 네. 또 IPF 출범이라든가 네. 심지어 IRA까지도 네. 다 선거용 대사예요. 그거는 정치권에서는 거의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바이든은 정치인이니까 정치인은 물가 잡는 게 목표일까요? 그 선거 승리하는 게 목표일까요? 뭐 1차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네. 또 다음 대통령을 또 하려면 그렇죠. 네, 예, 네. 예. 그래서 이 의회 구성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가져가야 되니까 중간 선거니까. 그러니까 중간 선거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물가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물가 잡는 게 목표가 아니라 모든 게 중간 선거 잘 되기 위한 행보다. 근데 제가 정말 그 뭐 IMF의 이코노미스트를 만나나 월드뱅크의 이코노미스트를 만나나 네. 아니면 그냥 정말 택시 기사님이나 미국에 있는 여러 서민들을 만나도 계속 질문을 많이 했는데 요즘 경제 어떠냐고 이 질문부터 합니다. 그럼 대부분이 뭐라고 하냐면 죽겠다고 합니다. 아, 죽겠다고. 왜 죽겠냐니까 물가 때문에 죽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고점으로 보면 6.3% 물가 상승했지만 미국은 뭐 그거보다 훨씬 높은 9.1을 찍었고 지금 8%죠? 네, 8%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촬영일 기준으로 내일 모레 목요일 밤 10시 반에 또 CPI가 발표가 되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8%대 이렇게 유지되고 있어요. 굉장히 높은 물가인데 이게 평균 물가가 8%면 어떤 특정 제품의 물가는 20% 30%인 거예요. 어떤 거는 제자리인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게 평균이 뭐냐면 460여 가지 소비 품목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품목들은 가격이 그냥 제자리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우유 가격 같은 거 보세요. 그런 면에서 물가 높아서 죽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뭘 욕하면서 누굴 욕하면서 물가 높다고 죽겠다고 할까요? 뭐 당연히 위에 사람이 그렇죠. 있죠. 당연히 바이든 욕하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물가 잡겠다고 하는 거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란 이름도 사실 그 내용 디테일한 내용을 보면 인플레이션 감축법보다는 뭐 친환경 산업 육성 뭐 이런 거거든요. 뭐 아니면 에너지 구조 개혁, 산업 구조 재편 뭐 이런 건데 이름을 그렇게 해서 그것에 맞게 이제 모양새를 갖춘 건데 오로지 지금 중간 선거를 가지고 엄청나게 싸우고 있다. 바이든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공화당이 우세하고 그 거의 뭐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다. 아마 이 영상이 나오면 그 결과를 거의 받아든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패드에 기준금리 인상 행보를 이제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고요. 맞아요. 네, 어떻게 했고 그리고 그렇게 지지한 발언을 한 이유는 뭘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11월 FOMC 회의가 있기 전에 그게 블랙아웃 기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FOMC 위원들이 뭐 이렇게 기자들 만나서 얘기하면 안 되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이제 통화정책 결정을 하고 나서 공식적인 이제 성명서를 발표하고 파월이 대표로 기자회견을 하는 그런 기간에 바이든이 나는 페드의 금리 인상, 그 파월의 그런 매파적인 행보, 그걸 지지한다라고 했어요. 지지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물가 잡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 국민들이, 서민들이 이 너무 높은 물가 때문에 제가 한 10명 이상의 택시기사들을 만났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투잡을 해요. 제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 같이 택시 탄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는 계속 만날 때마다 이런 걸 물어봐야 되니까 택시 기사분들이 다 투잡 쓰리잡 한다는 거예요.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하고 또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당연히 강달러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역시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기 위해서
FMC가 계속 물가 잡아야만 한다. 그래서 내가 계속 정권을 유지해야만, 그리고 의회 구성도 나한테 유리하게 해야만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힘드시죠? 제가 물가 잡겠습니다. 이런 표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뭐든지 표를 의식한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선거 굉장히 중요할 텐데, 중간선거 이후에 크게 달라질 경제 이슈 첫 번째 한번 꼽아주신다.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 강달러 기조 그렇죠. 유지될까 아니면 약달러로 전환될까? 네, 일단 그 강달러, 약달러 이 전환 이전에 지금 현재 달러가 1,300 밑으로 떨어졌어요. 갑작스럽게 좀 급하게. 지금은 왜 떨어졌어요? 자, 그런 것들이 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 제가 우리 김 작가 TV 채널에 계속 출연하면서 똑같이 말씀드렸던 게 22년 한 해는 주가가 계속 안 좋을 것이고 끝자락 11월, 10월, 11월, 12월 그 끝자락에 저점을 형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때도 이 코스피 주가와 이 원달러 환율이 데칼코마니처럼 거의 주가가 저점인 구간에서 환율도 고점을 형성하고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이런 것들은 선반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어쨌든 둔화되긴 둔화되겠구나. 그게 12월일까 아니면 23년일까. 이건 아직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마 이 영상이 받아들여진 그 순간은 미국 CPI가 발표된 순간이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가늠이 될 수 있어요. 가늠이. 그러면 지금 패드워치 상으로는 12월로 무게를 두고 있어요. 제가 패드워치 잠깐 보여드릴까요? 제가 영상을 오늘 촬영 전날 패드워치를 갖고 왔는데 보신 것처럼 12월에 대한 기준금리 인상 폭을 현재가 이제 높은 금리가 4%니까 미국 기준금리가 거기서 0.5%포인트 빅스텝 할 것이다에 무게를 더 두고 있어요. 무게가 좀 더 늘어났네요. 네, 더 늘어났어요. 갈수록 그런 무게를 더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 미국 CPI가 생각보다 지금 왜 그래요? 금융기관들이 미국 CPI를 전망하는데 8 언더일 것이다. 약간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7.9, 7.8 요렇게 볼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게 금리 인상 속도가 이제 둔화되기 시작하겠구나. 왜냐하면 지난 FOMC 성명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성명서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이게 지난 2월 FOMC 회의 성명서입니다. 근데 이 성명서 내용을 쭉 보면 그동안의 FOMC 회의에서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뭐냐면 뭐 고용을 판단을 해서 뭐 고용이 탄탄하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 인상 계속 할 거야. 뭐 물가가 안정화될 때까지 할 거야. 뭐 이런 얘기 똑같이 했는데 이 성명서의 2페이지에 제가 핵심이 되는 문장을 여기 표시를 했어요. 이 부분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 지금까지 금리 인상 행보했는데 그럼 자이언트 스텝만 4번 했잖아요. 그 앞에 또 금리 인상한 것까지 하면 대대적인 긴축적 통화 정책을 했는데 그것이 이 실물 경제의 활동성, 액티비티 그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실제 그런 긴축 행보가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영향을 미쳤을까?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경제나 금융 불안정성 이 문제를 더 부추기는 거 아닐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시스템 리스크예요.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 채권 금리가 또 높아지고 그게 신용 경색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 자금 마련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금융 불안으로 되고 부도가 나오고 그런 것들이 또 실제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면밀히 진단하겠다. 이런 표현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결국 그런 데이터나 이런 걸 확인해 가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그런 리스크 요인들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물가는 생각보다 정점을 찍고 확실히 안정화되는 것 같아. 그러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꺾이는 겁니다. 이제 속도 조절에 무게를 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실제 발휘되면서 그런 것들이 선반영되는 구간이 10월, 11월인 거죠. 결국 그래서 주가도 저점을 찍고 이 환율도 정점을 찍고 안정화되는 흐름.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앞에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환율이든 주식시장이든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선반영해서 안정화되는 흐름이다. 강달러 흐름도 역시 긴축 속도 때문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긴축 속도가 둔화되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강달러 기조가
약화될 것이다. 약화될 물론 것이다. 약달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강한 그 달러, 초강한 달러, 그 흐름이 좀 주춤해지는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1,500원은 돌파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1,500원 돌파는 이미 지났다. 이미 지났다. 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도 달러 인버스 투자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렸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 강달러 기조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네.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선거가 끝나면 네. 마치 우리 김 작가님 뭐 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네네. 공부 열심히 합니다. 해가지고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못 될 수도 있어요. 시험 망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시험 본 날 어떻게 할 겁니까? 시험 본 날이요? 예, 더 공부해요? 아니요. 아니면 그날은 뭐 한잔해요? 한잔 하죠. 그럼 시험을 망치면 안타까우니까 소주 한잔 할 수 있고 네. 잘 보면 축배를 들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술 한잔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정치인들도 중간 선거를 두고 이 강달러를 유지해서 물가를 잡기 위한 행보, 지금까지 그 행보를 보여왔는데 구두 개입 계속한 거잖아요. 강달러 놓지 않겠다. 왜냐 강달러를 유지해야만 미국 수입 물가를 잡고 그게 소비자 물가 잡는 역할이니까. 그런데 그 기력, 강달러를 유지하고 물가를 잡겠다고 선언하는 그 행보가 이 선거가 끝나면 잘 되든 못 되든 승리하든 실패하든 어쨌든 그 기조는 꺾인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은 이 강달러 현상을 통화정책 관점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말씀드린 건 행정부 관점에서 구두 개입, 직접 개입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강달러 기조가 그런 면에서도 꺾일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중간 선거 이후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중간 선거 이후 크게 달라진 경제 이슈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좀 강조하고 싶은 주제인데요. 네. 예,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이 22년 연내에 발의했던 뭐 물론 21년에도 그렇고 뭐 계속 반도체 칩도 들고 뭐 IPF 출범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22년 한 해 이 주식시장이나 시장의 가장 큰 화두가 됐던 게 인플레이션 감축법 아니겠습니까? IRA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 이 IRA조차도 중간 선거 이후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 영향을 받고 여부가.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역시나 제가 앞에 살짝 말씀드렸지만 선거성 발언이기도 합니다. 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의 주된 내용들이 보조금 준다거든요. 전기차에. 근데 그 보조금 줄 때 친환경 산업을 일으켜서 그쪽 산업에 많은 투자를 좀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서 경기 부양책 이것도 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산 소재 쓰지 마라. 미중 패권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다른 말로 친환경 산업 육성과 미중 패권 전쟁 그리고 세 번째 리쇼링이에요. 그렇죠. 미국의 공장 져라 이거예요. 안에 들어와.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이게 선거용 발언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미국 국민들이 중국에 대한 비호의적 감정 이게 극에 달해 있어요. 원래 그게 달했는데 이 코로나19 만나면서 더 고점을 찍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거에서는 미중 패권 전쟁을 이용해야죠. 그러니까 IRA에 그런 것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역시 선거에서 승리하든 실패하든 이 정도에는 좀 차이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공화당이 현재로서는 우세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무게를 두고 말씀을 드린다면 의회가 저지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워싱턴 백악관 특파원들도 많이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요. 실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비롯한 바이든이 그동안 드라이브를 걸었던 정책들이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레임덕에 걸린 것 같이 예, 그 바이든의 어떤 드라이브가 많이 꺾일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받았던 긍정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각각의 산업들이 있죠. 그 산업들이 또 반대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도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선거가 끝나고 공화당의 승리로 끝나면 당연히 그게 일종의 테마주처럼 기회를 또 많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렇게 좀 그림을 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간 선거 이후 그럼 크게 달라진 경제 이슈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역시 미중 패권 전쟁이죠. 앞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미중 패권 전쟁도 원래 물론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이 소재는 2030년, 40년까지 계속 끌고 갈 어떤 한 나라가 거의 무너지다시피 할 그럴 일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 장기적으로 끌어갈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이 소재 자체도 더 격화될 때가 있고 약화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격화되는 시점이 가장 대표적인 게 2019년이었었어요. 근데 코로나19 때 좀 휴전 기간을 맞이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선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둘 다 내가 당선이 돼야 중국을 압도할 수 있다. 나 봐라. 나 믿어라.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역시 중간 선거를 앞에 두고 22년 연내에 미중 패권 전쟁이 좀 격화됐었어요. 제가 아마 그때 3, 4개월 전에 말씀드렸었던 건 뭐냐면 역시 중국과 미국이 이제 싸우는 과정에서 어쩌면 군사적으로까지 압박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역시 미중 패권 전쟁도 23년에 다소 주춤해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23년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서로 미중 패권 전쟁을 일으킬수록 손해예요. 그런 것도 또 힘이 빠지는 거예요. 한일 무역 전쟁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2019년에 한일 무역 전쟁이 격화됐다가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좀 소진되죠. 막 그런 것처럼 그게 장기적인 소재인 건 맞지만 그게 업앤다운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중 패권 전쟁이란 소재도 23년이 되면 이 전쟁이 끝난 이후로 좀 소진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중간 선거 이후 세계 경제 변화에서 이제 세 가지 중요한 이슈가 첫 번째 강달러 현상, 두 번째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제 세 번째가 미중 패권 전쟁이었죠. 자, 두 번째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이제 완벽하게 해부한 시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좀 어떤 좀 준비를 하셨나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가지고 지금 가장 화두가 됐죠. 화두죠. 가장 큰 화두입니다. 실제 속도 조절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속도 조절에 들어가기 전부터 금리 인상 속도의 조절 여부가 주가에 반영되는 거, 선반영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부터 속도 조절이 일어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오해가 있으시더라고요. 아, 오해. 지난 10월 이제 FOMC 회의에서 파월이 매파적 발언에서 화제가 된 바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시고 여기에 어떤 오해가 있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FOMC 회의 결과를 봤을 때 또 기자회견을 한 것을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파월이 오히려 비둘기적으로 변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많은 분들은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고 하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많은 분들은 만약에 제가 맞다면 많은 분들은 왜 그게 매파적 발언이라고 생각하시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이걸 가지고 왔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 채널에서 그 FOMC 현장에 가서 그 앞에서 그런 걸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 앞에 보이는 이 FOMC 회의가 주로 열렸던 네, 그 영상 봤습니다. 보셨어요? 그게 구 건물을 가지고 아직도 언론에선 사용을 하고 있어요. FOMC 회의가 열린다 하면서 구 건물, 신 건물 영상 지금 나오고 있을 겁니다. 맞아. 그래요. 그렇게 딱 나왔는데 그거부터가 오해인 거예요. 벌써 어떤 생각 그런 게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게 구건물을 계속 아직도 언론에서 방송에서 보여주면서 FOMC 회의 결과를 얘기하는 듯이 파월 의장의 얘기를 하는 듯이 그거부터 좀 오해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신관에 있습니다. 그 구관은 지금 공사 중이고요. 지금 구관에는 아무도 근무를 안 해요. 완전히. 그리고 이 신관에서 회의가 열리고 신관에 파월부터 직장인들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저도 한참 지금 구관 신관이 중요한 것인가. 중요한 거 아닌데 그런 상징적인 의미처럼 여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시장이 오해를 하고 있다. 시장의 오해고 파월은 계속 그 오해를 불식시켜준다. 그래서 이 제 오늘자 칼럼인데요, 마침 그래서 미국에서 써서 칼럼을 이제 보내서 오늘자로 나온 겁니다. 시장의 오해와 파월의 와해. 이걸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어떤 말씀이냐?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고 아닌가 보다 확인, 오해를 하고 아닌가 보다 확인 하는 절차가 22년 내내 이어졌던 거예요. 어떤 것들에 대한 오해냐면 여기에 썼던 내용들이 어떤 거냐면 첫 번째 물가에 대한 판단이 물가 정점 찍고 내려오나 보다 라고 시장은 계속 그것을 강조해요. 금융기관들이 계속 물가 정점이다. 그리고 이번 달 물가 CPI 발표될 텐데 8 안 찍을 거야. 7.9 찍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물가 정점 찍고 확실히 안정화되네. 그러면 금리 인상 속도 그렇게 유지 안 할 수도 있겠네. 자이언트 스텝 안 할 수도 있겠네. 그러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선반영이 이루어지니까 지금 주식 담으라는 신호구나. 네. 시장이 이렇게 오해해요. 근데 물가가 발표됩니다. 계속 7월 물가, 8월 물가, 9월 물가 발표될 때마다 시장의 기대치보다 더 높게 발표돼요. 계속. 네. 와해죠. 그거 오해다라는 것을 계속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에요. 네. 역시 마찬가지. F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은 계속 오해를 해요. 뭐냐면 주로 FMC 위원 중에 비둘기파적 발언을 하는 위원들이 있어요. 굳이 이들과 인터뷰를 한 내용을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유포를 시켜요. 그래서 대서특필을 하고요. 대중들은 이제 11월 FMC 회의 때 자이언트 스텝을 하겠지만 12월부터는 그래도 빅스텝으로 전환하겠다라는 말을 하겠구나.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자꾸 기대케 만드는 거예요. 네네. 결국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고 확인을 하는 과정인 거예요. 네. 파월이 그런 말을 안 하네? 계속 자이언트 스텝 할 것처럼 얘기를 하네? 계속 금리 인상할 것처럼 얘기하네? 네. 그 시장이 좀 오해하고 파월이 와해를 시켜줘요. 그 오해를 풀어줘요. 근데 생각해보면 파월은 계속 100이에요. 근데 시장이 혼자 파월의 마음이 50일 거야 오해한다는 거야. 근데 그 물가가 발표될 때마다 금리 인상 결과를 발표하고 기자회견하고 FOMC 성명서 발표하고 또 점도표 보여주고 할 때마다 50이 아니었네? 확인. 깜짝 놀라는 거야. 그쵸. 그러면서 주가 또 떨어지고 반영되고 계속 오해와 확인이 연속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제롬 파월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제롬 파월의 말은 계속 지난 잭슨홀 미팅 때도 2% goal, 2%라는 목표 물가를 맞출 때까지 금리 인상하겠다. 그 기조가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파월은 변한 적이 없는데 시장 혼자 오해하고 확인, 시장 혼자 오해하고 확인. 그러니까 결국 FOMC 회의 때 여전히 파월은 똑같은 말만 한 건데 그쵸. 근데 시장이 기대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갑자기 매파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네. 파월은 매파적으로 바뀐 적이 없는데 심지어 제가 이 중간선거 일부 말씀드릴 때도 네. 이야기를 했지만 이 성명서 내용을 보면 네. 정말 많은 기조적 변화가 있구나라는 것을 착안할 수 있게 해줘요. 네. 그 부분을 제가 여기 파워포인트 작성을 했는데 네. 이게 정확히 성명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은 겁니다. 네.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던 표현이 등장한 거예요. 네. 이 내용을 보면 연준 위원들끼리 굉장히 강하게 디베이트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줘요. 왜냐하면 파월이 기자회견에서는 이런 종류의 얘기를 안 했는데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성명서에 담겼다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상대적으로 성명서는 FOMC 위원들이 같이 토론한 내용들을 하나로 축약해서 발표하는 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자회견은 다소 특히 기자회견 할 때 이렇게 쭉 연설문 읽듯이 읽은 것과 나중에 기자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파월한테 질문한 건 파월의 좀 더 개인적인. 그렇죠. 자기 생각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면 뭘 착안할 수 있냐면 FOMC 위원들이 이제 금리 인상하면 안 된다. 아니면 속도 조절에 빨리 들어가야 된다. 라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발표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FOMC 위원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여기 어떤 내용인가요? 보시는 것처럼 네. 지금까지 우리가 긴축 행보를 쭉 단행해 왔는데 그 단행했던 긴축 행보 예를 들어 자이언트 4번 하지 않았습니까? 네, 4번. 빅스텝도 하고 네. 베이비 스텝도 하고 그리고 그 밖에 테이퍼링 하지 않았습니까? 유동성 1200억 달러씩 공급하다 그거 줄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총합했을 때 이게 정말 경제에 부작용이 있나? 실물 경제 네. 얼마만큼의 충격을 줄까? 그리고 인플레이션 과연 잡히는 경로 맞나?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정말 인플레이션 잡히는 거 맞나? 한번 확인해 보겠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번 FOMC 회의에서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게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부상했던 이유가 우리나라도 좀 비슷해요. 네. 채권 시장입니다. 채권 금리가 너무 올라가고 국채 금리 올라가고 회사채도 올라가니까 결국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회사채 만기가 도래야 되는데 그러면 자금 마련이 어려우면 어떻게 될까요? 쓰러지는 거죠. 그렇죠. 부도가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적 리스크가 있다. 몇몇 FOMC 위원들이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 인상 이제 그만해야 된다. 물가는 어느 정도 잡힌 거고 이 정도 금리면 물가 서서히 잡힐 것이다. 그리고 경제 충격 오고 경기 침체 오니까 금리 그만 올려라. 네. 이런 FOMC 위원들의 표현들이 네. 이 성명서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조금은 그동안에는 강경하게 노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좀 반영해 보겠어. 그러니까 입장이 오히려 매파가 아니라 계속 매파였다가 비둘기적으로 살짝. 그렇죠. 백백백 하는 매파였다가 95 정도로 떨어진 느낌인 그렇죠. 거예요. 근데 시장이 혼자 50을 기대했다가 95네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이 오해했고 파월이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와해의 과정이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대한 것들이 이제 성명서에 조금이라도 담겼다라는 건데, 네. 이런 이야기가 부상한 배경 네. 좀 정리해 주신다. 지금 제 성명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설명은 드렸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FOMC 회의 그 시즌에 페드를 방문해서 교감했던 이야기들까지 담아서 제가 김 작가 TV에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처음 좀, 확실한가요? 네, 처음입니다. 또 딴 데 가서 할 거죠?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여기가 처음이라는 그 거. 처음인 건 확실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예, 처음인 건 여러분. 확실합니다. 일단 말씀드리면 네네. 첫 번째가 인플레 정점 찍었다라는 거죠. 네네. 어쨌든 그러니까 인플레는 이대로 이 높은 금리 이만큼 올려놨으니까 4%의 기준금리를 올려놨으니까 더 안 올려도 이 높은 금리가 결국 물가 상승세를 제약할 것이다. 이 보시는 것처럼 9.1을 찍었고 8.5, 8.3, 8.2%를 찍었고요. 역시 내일 모레 미국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될 텐데 시장의 기대는 역시 한 7.9 정도 됩니다. 만약에 8이 아닌 7대를 찍는다. 그럼 주가에 굉장히 호전적인, 왜냐하면 드디어. 물가 잡겠다고 금리 인상한 거니까 그러니까. 물가가 먹힌 확실히 잡혔구나. 물론 2%라는 목표 물가를 이룰 때까지 2% 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멀었지만. 갈 길이 멀다고 얘기했지만 이 정도 금리를 올려놨으니 이 더 이상 추가적으로 안 올려도 이 정도 속도면 그죠? 이제 물가가 자연히 잡히는 국면으로 간다라는 기대를 준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 필요하다라고 본 거고요. 두 번째로 연준의 여러 가지 책무가 물론 수요가 이렇게 높고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공급망 병목 현상 이것 때문에 고물가가 야기됐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수요를 떨어뜨리겠다. 소비자의 소비, 기업들의 투자를 떨어뜨리겠다라는 이런 궁극적인 목적도 있어요. 그러나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라는 발언을 마음 놓고 못하는 이유는 그것만으로 다시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기대 인플레이션율 지금까지 발표된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이 잡혔죠. 1년 기준, 2년 기준 다 2%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이 정도의 고물가는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겠지. 그러니까 내년 물가, 내년 이맘쯤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되겠지라는 기대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많이 꺾인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행보를 갑자기 주춤해버리면 소비자가 갑자기 또 기대하고 또 뭐 소비자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율. 소위 소비자의 심리가 진짜 물가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극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행보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해왔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율마저 잡혔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이 이거 가지고 주장을 할 거라는 거죠. 이제 비둘기 파적 연준 위원들이 자, 이 정도면 기대 인플레이션율 많이 잡혔다. 근데 이렇게 금리 인상 행보를 계속 자이언트를 해 나가면 잃는 게 더 많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물가 잡혔으니까 금리 인상 행보 그만하자라는 주장이라고 여러분 해석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첫 번째는 물가고요. 두 번째 근거가 경기 침체죠. 물가 잡는 거 좋은데 너무 잃는 게 많지 않느냐 이 주장이에요. 그래서 뭐 이 벼룩 잡으려고 불 붙였다가 산 다 태우는 거 아니냐 이 주장인 거예요. 연준 위원들이. 그래서 경기 침체가 이미 거의 초입에 들어왔다. 그래서 이런 OECD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것을 가지고 연준 위원들이 이 얘기를 할 겁니다. 계속 토론을 할 겁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 국면이 여기까지 떨어졌다. 이건 심각하다. 우리가 자이언트를 한 번 더 하고 금리 인상 속도를 유지하면 잃는 게 너무 많다. 그런 주장이 더 설득력 있게 작용될수록 아무래도 말씀하셨던 금리 인상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스템적 리스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문구가 새롭게 들어갔다고 했는데 결국 이 세 가지, 크게 이 세 가지에 걸쳐서 그 주장이 들어간다는 것을 제가 해석해 보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무게가 실리는 게 보시는 것처럼 채권 금리. 그러니까 채권에는 국채와 회사채가 있겠죠. 이제 국채 금리마저 이렇게 4%를 넘어서 상회했고요. 채권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는 국면이에요. 근데 채권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당연히 회사채를 높은 금리로 발행해도 이 투자자를 못 찾는 거예요. 나 이거 몇 % 줄 테니까 나 한 2억만 투자해 주세요. 이렇게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아무도 나 그거 덜썩 나 사겠어. 나 투자하겠어. 투자자를 못 찾는 거야.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 채권을 사줄 사람을 못 찾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연쇄적으로 기업들이 자금 마련이 어렵고 자금 중에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이 있는데 자기 자본이 주식 아닙니까? 시가총액 아닙니까? 시가총액도 줄어든 마당에 타인 자본, 돈 빌리는 거, 채권마저도 어렵고 그럼 채권마저도 매입이 안 되면 은행한테 돈 빌려야 되거든요. 근데 은행 금리는 이렇게 치솟았으니까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부도로 연결될 수 있어요, 기업들이. 이것은 시스템적 리스크입니다. 그럼 한 개의 기업이 부도가 나면 혼자 망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위험성을 감내해 가면서까지 자연 스텝 하지 말자라는 주장으로 여러분 해석해 보시면 아, 그게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구나 충분히 이해 가실 것 같습니다. 자, 속도 조절론 이야기가 나왔다면 미국의 향후 통화정책 방향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이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패드워치가 가장 시장의 기대를 많이 반영해 주니까 이게 정론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한 가지 제가 아직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게 미국 물가입니다. 근데 미국 물가가 만약에 시장의 기대치와 부합하는 수준, 7%대 후반, 그 정도면 더더욱이나 빅스텝의 무게가 실릴 겁니다. 강하게 실릴 겁니다. 왜냐하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아직 2% 목표 물가를 실현할 때까지 금리 인상하겠다. 그러나 데이터를 봐가면서 속도 조절하겠다. 그 데이터가 뭡니까? CPI, PCE예요. 그러니까 미국 물가예요. 그 데이터를 봐가면서 한다고 했으니까 결국 물가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금리 인상 속도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재로서는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게 움직일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빅스텝에 이제 무게를 싣고 있는 거예요. 그 FMC 회의 당일 그리고 전날까지만 해도 자이언트 스텝에 무게가 실렸었어요. 근데 이제 빅스텝에 무게가 다시 실리는 과정, 이런 것들은 역시 시장에 더 기대를 만들고 그래서 환율이 안정화되고 금리 인상 속도가 주춤해지니까 그리고 뭐 주가도 이제 저점을 형성해 나가는 그런 구간이 바로 그래서 11월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장님도 빅을 좀 전망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빅스텝에 좀 무게를 두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자, 근데 어쨌든 자이언트든 빅이든 어쨌든 금리 인상 한 번 더 한다는 거잖아요. 금리 인상은 빅을 한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년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그래프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것은 저의 전망이 아니라 OECD가 판단하고 있는 미국, 유로존, 영국의 금리 인상 추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 어쨌든 자이언트 하다가 빅스텝, 베이비 스텝으로 점차 그 거의 고점에 다다를 때는 속도가 조절돼요, 원래. 그래서 빅스텝, 베이비 스텝으로 전환하다가 거기서 동결을 유지하는 거예요. 금리 인하로 전환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미국의 금리 인상 행보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앞에 그 환율에 대해서도 물어보셨는데 환율이 왜 정점 찍고 떨어지는지를 테크니컬하게 설명드리면 아까 선행성이라는 관점에서 설명드렸지만 테크니컬한 관점에서 설명드린다면 유로존과 영국이 가장 대표적인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비교 통화예요. 달러 대비 유로존의 유로화, 영국의 파운드화, 캐나다 달러, 일본 엔화, 또 스위스, 프랑, 스웨덴 크로나. 이 6개국 통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이 달러 인덱스인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영국과 유로존이 거의 추격전을 벌이면서 다 좁혀가죠. 미국 이상으로 금리를 올릴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영국, 유로존이 자이언트 스텝 했죠.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유로존이라는 그 권역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한 번 했던 것도 이례적이지만 두 번 했던 것은 진짜 이거는 다시 오기 어려운 만큼의 금리 인상 행보예요. 이런 행보는 역시 자국 물가를 잡기 위한 노력도 있고 이 무역 결제 통화가
달러이기 때문에 네. 강달러를 막아야지만 유로존도 영국도 자국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강달러가 꺾이는 테크니컬한 이유는 금리 인상 속도가 미국은 둔화되고 유로존 영국이 많이 추격하면서 그 차이가 좁혀지면서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먼저 예상하고 이제 달러에 투자했던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지지난달에 제가 달러 인버스에 투자하라라고 말씀드렸었던 것은 이런 것들을 먼저 염두에 보고 속도 조절론이 있고 다른 나라는 추격하고 그러니까 먼저 달러에 투자했던 자금을 빼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드렸었던 것이죠. 자, 그럼 어쨌든 미국이 기준금리 또 몇 번 더 남긴 했으니까 그럼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 더 올릴 거잖아요. 네. 좀 어떻게 보시고 어쨌든 이렇게 금리 올리면 뭐 굉장히 부담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좀 어떻게 지금 대응하면 좋을까요?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 행보를 가져가긴 가져가겠지만 미국만큼 강한 행보를 가져가기는 어렵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 번 남은 이 통화 정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11월에 한 번 남았지만 미국은 빅스텝을 하더라도 12월에 한 번 남았잖아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지금 격차가 1%포인트나 벌어졌지만 미국은 한 번 더 한단 말이에요. 그걸 빅스텝으로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4에서 4.5로 올릴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한 번 남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빅스텝은 단행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있어도 1%포인트의 격차가 일어났고 베이비만 하면 만약에 미국이 빅스텝, 적어도 빅스텝 혹은 자이언트니까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빅스텝은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어떻게 보세요?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전반에 걸쳐서 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부동산 시장만큼은 시중금리에 연동된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원달러 환율이나 이 외환 시장, 그리고 주식 시장과 같은 자본 시장,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 이런 영역은 반드시 선행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먼저 경기를 판단하고 금리 인상 행보가 이렇게 이어지겠구나라는 것을 먼저 판단하면서 자금을 먼저 빼고 먼저 넣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항상 선반영된다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선행성을 제가 강조하는 표현인 거예요. 근데 부동산 시장만큼은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후행하거나 동행한다는 말을 왜 드리냐면 경기 침체일 때 부동산 시장도 같이 침체해요. 그리고 금리가 고점으로 올라갈수록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매입 의사가 꺾여요. 그러니까 구매 의사,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을 봐야 되는데 수요 측면에서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층이 내 집 마련의 시점을 미루자라는 판단을 더 하게 만듭니다. 지금 22년 끝자락에 대출금리가 이제 8이 아니라 9%로 올라갈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9%의 대출을 껴서 집을 산다는 얘기는 적어도 그 금리가 떨어지기 전까지 수익률이 마이너스 9%라는 거예요. 주택 가격이 안 떨어지더라도. 그럼 마이너스 9%의 그 마이너스 수익률을 끌어안고 투자를 하겠다. 내 집 마련을 하겠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금리가 떨어지기 전까지. 이거는 구매 의사뿐만 아니라 구매 여력도 그렇습니다. 내가 2억을 빌려야 되는데 2억이 있어야 이 집을 사는데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2억 빌리려면 매월 이자가 뭐 한 50만 원만 내면 됐었는데 진짜 이번에는 보니까 150만 원을 내야 돼. 예를 들면. 그러면 구매 여력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내 월급 가지고 50만 원은 이자를 납입할 수 있지만 150만 원 납입할 수 없다. 결국 전체 수요에서 구매 여력이나 구매 의사가 꺾인 이런 계층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꺾이는 거예요. 반면에 매도세는 어떨까요? 매도세는 강하죠. 특히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 하시고요. 예. 왜냐하면 이자 상환 부담은 계속 커져가고 특히 갭 투자자분들 불안하시고요. 그리고 21년 끝자락에 사신 분들 대출 이만큼 끼고 21년 끝자락에 사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그림 그리지 않은 채 덜컥 사신 거죠. 죄송하지만. 그런데 금리는 그때부터 올라가고 집값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도 심리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세요. 그래도 23년에 파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덜 받더라도 지금 파는 게 낫겠죠? 다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맞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도는 강하고 매수는 전혀 없어요.
결과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매수세가 있어야 되는데 매수세가 전혀 없어요. 지금 역사상 저점이에요. 매수 의지가. 그 주택가격 전망 CSI나 이런 지표를 보면 매수 기조가 제일 약해요. 그만큼 떨어진 만큼 기본적으로 거래가 완전히 안 일어나고요. 거래가 안 이루어지는 것들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미분양 주택 건수라든가 아니면 낙찰가율, 뭐 유찰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면 다 집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리만큼 거래가 완전히 절벽인데 이런 현상이 주택가격 조정기의 초입에 해당되는 특징들이에요. 그러니까 23년에는 추가적인 조정이 있고 시중금리는 물론 선행해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기준금리보다 선행해서 먼저 고점을 찍을 수도 있지만 후행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그냥 확률적으로는 기준금리와 연동해서 시중금리도 올라간다고 전제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23년에는 시중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에다 두고 매수 심리가 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주택가격은 23년 중반까지 추가적인 하락세가 더 야기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주식시장은 제가 오늘 그래프를 따로 안 가져왔기 때문에 환율 그래프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환율의 흐름과 우리나라 코스피의 흐름이 데칼코마니처럼 비슷하게 연동돼요. 환율이 고점 찍고 떨어질 때 주가가 저점 찍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달러 인덱스 보십시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될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유로존과 영국과 같은 주요 선진국들이 금리 인상 속도를 계속 추격전을 벌이듯이 쫓아가는 흐름. 그러니까 이게 달러 인덱스가 지금 근래 들어서 주춤해지죠. 계속 치솟다가 주춤해지죠. 더 우리가 유의할 것은 이 선진국 대비 이 달러 인덱스 기조가 여기에 거의 다 다다랐었어요. 전체 달러 인덱스 말고 선진국 대비. 그러니까 이게 정점 찍고 떨어지는 모습이 뚜렷하죠. 네. 지금 위에서부터 갈색이 뭐죠? 보라색, 갈색 같은 그러니까 게. 선진국은 이제 하늘색. 그리고 이게 전체 달러 인덱스. 전체? 보라색이 이머징입니다. 보라색 이머징. 그러니까 신흥국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두드러지게 확인할 것은 달러 가치는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점 찍고. 그리고 이 선진국 대비해서는 달러 가치가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이제 다른 나라들이 많이 추격해 왔다는 거예요. 그게 또 선반영되는 것이고. 근데 한 가지는 신흥국 대비해서는 더 올라가고 있죠. 결국 이 두 값이 격차를 줄이고 이 두 값은 격차가 오히려 살짝 벌어지기도 하죠. 이것은 신흥국 불안을 얘기해요. 신흥국 외환위기 가능성은 더 점증되고 있음을 보여져요. 자,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이 주식시장이라는 관점에서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정점 찍고 내려오는 모습이죠. 주가도 역시 저점 찍고 올라오는 모습이죠. 반등하는 흐름은 유지될 것입니다. 다만 제가 이것은 뭐 몇 개월 전부터 드렸던 말씀 똑같이 드리는 것뿐이고요. 저점 찍고 반등하는 건 확실하지만 그 반등세가 굉장히 뚜렷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강달러가 완전히 약달러로 바뀐다? 이건 어려워요. 강달러 기조 속에서 정점은 찍고 내려온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주가도 마찬가지 저점 찍고 반등은 하지만 20년에 경험했던 그 드라마틱한 반등? 이거는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자본 경세, 동맥 경화를 진단하는 좀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최근에 이제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이제 경제 전망에서 강조하는 경기 침체는 근본적으로 좀 어떻게 찾아오는 걸까요? 네. 여러분이 도대체 경기 침체가 왜 오는 거냐, 그 경기 침체를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좀 많이 하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일단 그 경기 침체는 채권 시장에서부터 온다. 아, 시작은 채권 시장부터다. 네, 결국 돈맥 경화로부터 온다. 모든 그 경기 침체, 어려운 그 국면은 빚과 관련됩니다. 빚. 아무리 어려워도 빚을 지지 않고 큰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좀 힘들 뿐이지. 그렇죠. 빚을 갚아 나갈 수만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빚을 못 갚는 상황에 문제가 돼요. 그게 바로 채권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채권을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채권이라 함은 기업들이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에요. 기업의 자금 구조가 이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으로 구성이 되겠죠. 이 두 가지 이렇게 대차대조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 자기 자본이 뭘까요? 시가총액이에요. 주식의 주식. 결국 주식을 들고 있으면 이건 우리 기업이다.
내가 주인이다 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그게 자기 자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이. 근데 그 다음이 뭡니까? 채권이에요. 채권. 채권이나 혹은 은행의 대출. 이걸 합해서 타인 자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기업들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합니다. 이 채권 사줄 뿐 내가 언제 갚을 거야 라는 증서죠. 대신 금리를 내가 5%, 6% 해주겠다. 그러면 이러면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 돈을 빌리기 위한 수단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 채권 금리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국내 시장 금리 추이입니다. 회사채 금리가 지금 이렇게 6%에 근접하게 치솟고 있어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뭐냐면 아무리 높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해도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채권을 매입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만큼 자금 마련이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럼 자금 마련이 어려우면 뭐를 선택할까요? 은행에 가서 빌려요. 근데 은행에 가서 빌리는데 은행에서 빌리는 그 돈의 그 대출 금리가 계속 치솟죠. 높죠.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 그러니까 선택을 합니다. 뭐냐면 채권을 발행해서 6%의 채권을 발행해도 매각이 안 이루어져. 그리고 은행에 대출을 해도 뭐 한 5% 이상의 대출 금리를 지불해야 돼. 라고 판단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 산업에서 예를 들어 좀 비교할 만한 게 차량용 반도체 산업. 이 차량용 반도체 산업의 수익률이 10%가 안 돼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대출 금리가 10%다. 그러면 이 수익률, 10%의 수익률을 벌기 위해서 이거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비교 대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지면 10%가 안 되는 혹은 채권 금리가 6%다. 그럼 6%도 안 되는 수익률이 나오는 사업 어떻게 될까요? 안 하려고 하겠죠. 정리되는 거예요, 정리.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사업 재편.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대기업들이 여러 사업군을 놓고 보고 지금 당장 수익성이 괜찮은 사업은 놔두겠지만 6%, 5%도 안 되는 그런 수익성이 낮은 산업은 지금은 물론 수익성을 기대할 필요 없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좀 투자를 많이 하는 산업인 거예요. 그런 사업 같은 게 어떻게 할까요? 정리를 해요. 그렇죠. 그럼 이런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각해 보세요. 대기업이 이런 사업을 정리한다. 그러면 딸려 있는 여러 작은 중소기업들. 중소기업들은 이 사업이 유일한 매출처인 거예요. 공급업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저도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 비교하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그럼 1차 벤더사들이 있어요. 1차 벤더사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자리에 종종 가는데 그걸 협성회라고 해요. 이 협성회를 구성하는 1차 벤더사들이 말 그대로 초대기업들이에요. 그렇죠. 1차 벤더니까. 1차 벤더들. 그럼 1차 벤더가 있다는 얘기는 2차 벤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또 3차도 있겠죠. 3차도 있고요. 그렇게 내려가면 소상공인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수많은 기업들이 이 특정 사업군을 조정하면 이 1차 벤더 하나가 날아가는 거예요. 대기업이. 그럼 그 대기업이 날아가면 그 대기업에 공급하는 공급업체들. 이게 다 밸류체인인 거예요. 다 이어지게 약간 도미노처럼. 그럼요. 근데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업 재편, 구조조정이 있다는 얘기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일자리가 없어지면 그 기업체가 삼성전자 이 화성에 지지난주에 갔었는데 그럼 이 화성에 그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있는 그 동네에 가면 그거밖에 없어요. 정말 횡합니다. 시골 동네예요. 근데 그 동네에 있는 식당이나 편의점이나 여러 자영업체들 뭘 위해 존재할까요? 다 거기. 그 직원들이에요. 그럼 직원들의 씀씀이가 달라지고 직원 규모가 줄어들면 자영업자들까지 힘들어요. 이렇게 지역 경제도 어려워집니다. 제가 여러분이 충분히 실감나게 실물 경제의 흐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너무 와닿는데. 와닿게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정말 이런 사업 재편이 이루어지는 것이 전반적인 일이 될 수 있어요. 그게 결국 고용 침체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부터 뭐라 했냐면 아직 침체 안 왔다. 썸네일 쓰셔도 됩니다. 아직 침체 안 왔다 이거예요. 지금은 둔화예요. 둔화라는 것은 우리 사이클 제가 그림도 그려드렸죠. 사이클 상에서 플러스 정점에서 제로까지 떨어지는 구간이 둔화예요. 근데 침체는 이 마이너스 밑으로 떨어지는 게 침체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밑에까지가 하강 국면이지만 아직 플러스에 맴도는 구간이에요. 22년까지는. 근데 이런 침체라는 것은 앞에 제가 고용이라는 것은 경기 후행적 변수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경로에서 결국 채권 시장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경색되고 얼어붙는 과정에서 자금난이 오고 이걸 이 전통적인 언론에서는 돈맥경화라고 하죠. 돈이 안 흐르는 거예요. 피가 안 흐르듯이. 그런 현상이 야기되면서 소위 말하는
이 경기 침체가 야기되는 현상인 거예요. 네. 그 초입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채권 시장이 불안하다라고 얘기 나오는 그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채권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현상을 좀 데이터로 확인할 네.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요.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회사채 미매각 현황입니다. 이 미매각 현황은 채권을 발행해도 실제 팔렸다. 매각되지 않고 남는 잔고예요. 네. 쉽게 말하면 자금 마련에 실패한 기업이에요. 그럼 한번 보시면 21년 3분기의 미매각률이 1%예요. 별로 안 되네요. 예. 근데 22년 3분기 미매각률이 14%예요. 근데 이게 이 3분기, 분기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죠. 3분기면 7, 8, 9월이잖아요. 근데 7, 8, 9월이 얼마나 또 드라마틱하게 미매각률이 상승했는지를 설명드리려면 14%는 평균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9월 달 미매각률이 20%가 넘습니다. 근데 7, 8월의 미매각률은 당연히 14%가 안 되겠죠. 네. 평균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네. 그러니까 이게 빠른 속도로 회사채가 얼어붙고 있는 거예요. 4분기는 더 안 좋을 수 있다, 데이터.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구조 속에 레고 사태가 터진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채가 이제 얼어붙고 있는데, 아니, 국고채에 해당된, 국고채는 아닙니다만, 정부채 혹은 국고채에 가까운 정부가 책임질 만한 그런 담보 물건마저도 이게 이런 일이 발생하면 가뜩이나 채권 시장이 얼어붙는데 회사채 누가 사겠습니까? 그리고 또 외국인들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야, 레고랜드 사태 보면서 한국에 그 채권 사면 되겠습니까? 채권도 외국인 투자 유입으로 잡힙니다. 근데 채권 매입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얼어붙는 시장을 보여드리고요. 특히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BBB 등급, 상대적으로 좀 우량하지 않은 기업들의 미매각률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량한 기업들이 58% 미매각률이에요. 우량한 기업들. A등급이 나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신호다. 이 말씀 드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왜 경기 침체가 그러면 그게 하필이면 23년이냐. 네. 결국 만기가 도래하잖아요. 네. 자, 회사채를 발행했어요. 네. 그럼 3년 후에 만기 갚을게요. 상환할게요. 하면서 회사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근데 만기가 도래하는데 쓰나미처럼 도래합니다. 근데 회사채 만기가 도래했을 때 기업들은 만기 됐을 때 회사채를 다 갚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뭐 개인들이야 여력이 있으면 빚을 갚는 거지만 계속 기업의 그 타인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본만 가지고 사업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타인 자본 규모는 원래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채 만기가 도래되면 회사채를 새롭게 발행해서 그 만기를 상환하는 거예요. 예, 상환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돌려막기라 나쁘게 표현하면 돌려막기는 아닙니다. 기업들의 입장에선 이것을 차환이라고 합니다. 차환. 차환 거래를 통해서 회사채 만기 문제를 해소하는 거예요. 네. 근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높은 금리로 회사채를 발행해도 누가 안 사가요. 그럼 만기가 도래했을 때 지금 앞으로 남은 올해 연말 만기와 내년 상반기입니다. 제가 23년 전체도 아닙니다. 23년 상반기까지 도래할 만기 규모가 70조 원에 육박해요. 근데 초우량 기업들마저 회사채를 발행해도 안 사갑니다. 예를 들면 한국전력공사도 다 못 팔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국도로공사 있죠. 전액 못 팔았어요. 과천도시공사 이런 공공채 성격의 채권들도 네. 매각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량한 민간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해서 이 만기가 도래했을 때 상환하겠다 하면 쉽지 않겠는데요. 쉽지 않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회사채 발행을 꺼려요. 왜 그러냐면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미매각이 발생했어요. 네. 그럼 그 기업에 대한 평가가 어떨까요? 안 좋겠죠. 투자자들 입장에서. 안 좋겠죠. 투자자들이 안 좋으니까 주식시장에서도 떠나요. 그럼 주가도 또 떨어져요. 네. 이런 것들을 우려하기 때문에 아예 발행조차 안 하는 거예요. 선택이. 그럼 무슨 선택을 하는 겁니까? 사업 규모를 줄이자예요. 오로지 할 수 있는 선택이 네. 만기는 변제해야 되고 자산을 매각해야 되고 이런 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또 한 가지 강조해 드리는 게 앞에 계속 강조하지만 이 회사채와 국고채의 흐름입니다. 근데 국고채에 투자를 하고 싶지 이렇게 높아진 불안한 시장에서 회사채에 투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성향을 보여주는 게 이 신용 스프레드라는 네. 단어입니다. 좀 어렵죠. 신용 스프레드는요 쉽습니다. 근데 회사채와 국고채 금리를
차이, 마이너스 하면 그게 신용 스프레드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막대 그래프가 신용 스프레드인데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회사채 매각이 점점점 어려워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업들 입장에서 자금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이 신용 스프레드라는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자금 마련이 어렵고 돈맥 경험하고 그러니까 기업들은 사업 규모를 줄이고 앞에 말씀드렸던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장님이 내년 상반기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고 예. 생각하시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공사채 발행을 자제하라고 이제 권고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좀 이런 것들이 좀 진정될까요? 그러면? 네,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면 그러면 너무 좋은 질문 주셨어요. 네. 왜 공고하는지를 왜 정부가 이 공사채 발행을 하지 말라 하는지 공사채라 하는 앞에 말씀드렸던 한국전력공사나 도로공사 얘네들도 지금 매각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 차이가 이게 커지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김 작가님께 제 질문 드리면 국고채에 투자하고 싶어요? 회사채에 투자하고 싶어요? 국고채. 당연히 국고채죠. 네. 이렇게 불안하니까 회사채에 투자하고 싶지 않아. 내가 회사채에 투자했는데 돈 못 받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건데 네. 왜냐하면 국고채도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니까 국고채도 충분히 보세요. 금리가 4.5% 이렇게 되니까 국고채만 투자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공사채, 네. 한국전력공사 얘네들도 매각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마당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뭔가 대책을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 고민이 뭐냐면 한전채, 한국전력공사가 발행하는 채권, 그리고 은행채, 은행들이 발행하는 채권, 얘네들이 가장 초우량함 그런 채권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얘네들이 트리플 A 등급이에요. 네. 근데 얘네들이 전체 근래 1월부터 9월까지의 채권 발행액 규모를 보면 96%나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정적인 초우량한 이런 애들이 채권을 자꾸 발행하면 네. 당연히 회사채를 발행해봐야 안 들어간단 말이죠. 이런 우량한 채권이 있는데 하면서 채권 투자를 하더라도 여기에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제 채권을 아예 발행하지 말라. 그걸 권고하는 거야. 하나의 대안으로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이것이 일시적인 어떤 해소책은 될 수 있지만 네. 말 그대로 전반적으로 기준금리 올라가고 전반적인 시장금리, 이게 시장금리인 거예요. 회사채와 국고채가. 이런 것들이 시장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어쨌든 자금경색 문제, 돈맥 경화 이거 자체를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물론 밴디지 효과, 뭐 일시적으로 뭐 보완책은 될 수 있지만 네. 이렇게 어렵게 채권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이런 시장 자체를 급반전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그건 어려운 일이다. 이걸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금 채권 시장 진정되지 않으면 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네, 물론 진정시키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네, 여러 것처럼 노력을 하고 밴디지 효과라도 누리기 위해서라도 해야 될 건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국면에서 걱정되는 게 네. 바로 국가 신용도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채권 금리가 이렇게 치솟고 국가 신용도 그 위험 수준을 보여주는 게 유명한 지표죠. CDS 프리미엄. 이 CDS 프리미엄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75bp를 넘어섰어요. 네. 이게 6년 9개월 만인가 그런 거의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치솟았습니다.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이 대외 신인도를 보여주는 지표니까 대외 신인도가 떨어진다. 네. 지표가 높을수록 채권을 발행한 이런 국가나 그 나라에서 그 기관이 이렇게 채권을 발행했을 경우 신용 위험이 커진다. 못 갚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국내 시장 관점에서 얼어붙는데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아, 투자하면 안 되겠구나. 외국인 자금의 유입이 더 꺾일 수 있어. 이 와중에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고 흥국생명 콜옵션 연장 사건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가장 걱정되는 대목이고 이런 경우에서 경기 침체를 막을 만한 수단이 딱히 없기 때문에 여러분 좀 단단히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단단히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네. 어떻게 하면 좀 좋은지. 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김 작가 TV에서 여러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컨텐츠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제가 늘상 말씀드렸던 저점을 통과하는 구간. 왜냐하면 2020년은 솔직히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종목에 무관한 장세인 거예요. 네.
어떤 종목을 사도 웬만하면 여러분 벌 수 있는 장세 2020년, 21년 중반까지는. 그리고 22년은 어떤 종목을 사도 다 떨어지는 구간인 거예요. 그래서 주식하지 마셔라라고 말씀드렸고 22년 끝자락 10월, 11월부터 23년까지는 이제는 실적 장세입니다. 아, 실적 장세. 그래서 종목을 가지고 얘기할 때 그 드림을 얘기하거나 희망, 기대를 얘기하는 그런 종목 말고 계속 실적이 발표될 때 괜찮네. 실적이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실적이 어두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점을 통과해서 주가가 반등하는 이런 구간에는 정말 실적이 뒷받침될 만한 종목을 좀 잘 선정하셔서 옥석을 가리는 그런 투자 의사 결정이 필요하겠다. 그런 게 좀 너무 두렵다 그러면 뭐 코스피 200과 같은 ETF 투자도 나쁘어 보이진 않는다. 이게 드라마틱한 반등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점을 통과하는 구간인 것은 우리가 그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사 결정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영상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내년 상반기 경기 침체가 이제 올 수밖에 없고 피할 수 없다고 했지만 그게 주식 시장이 여기서 지금 더 떨어진다를 의미한다라는 건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것도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겪은 적이 있어요. 제가 2020년에 코로나19 충격 왔을 때 더블딥 시나리오라는 책을 냈었어요. 아, 맞습니다. 근데 경기 침체가 온다. 2020년 2분기에 충격이 왔다가 다시 돌아간다. 이게 더블딥이거든요. 근데 그걸 오해하시더라고요. 주가라고. 이 실물 경제 침체하고 주가는 달리 움직입니다. 주가는 오히려 금리와 비교하면서 생각하셔야 되고 이 주가의 상승 속도 이게 실물 경제 침체나 여부, 호황 이것과 맞물리는 거죠. 그걸 같이 비교하시면서 판단하시기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또 실장님과는 12월에 2023년 전망하는 콘텐츠로 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김광석 실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